한국의 살인사건 72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한참 동안 좀 한국의 살인사건을 많이 못했었죠. 맞아요. 네, 오늘은요 평택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뭐 이것도 피의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평택 모자 납치 살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살인 사건 뭐 맞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자 납치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모자를 납치했는데 자식은 뭐 살해한 게 아니고요. 엄마만 살해한 사건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발생한 곳이 평택이고요. 네, 그다음에 납치된 어린아이가 영아예요. 아주 애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택 영아 또 더더군다나 그 범인들이 청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부 납치 살인 사건 그래서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은 2004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년 전이에요. 2004년 5월 24일 날 오후 2시경에 이제 이 사건은 발생하는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평택 포승면입니다. 포승면이라고 있어요. 네, 경기도 평택 포승면 쪽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21세 여성 고씨예요. 고씨. 21세 여성이 생후 70일밖에 안 됐어요. 70일 된 그 아기하고 외출을 했다가 둘이 동시에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뭔가 단서가 잡혀야 되는데 단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04년 때만 해도 그 평택이라고 하면 뭐 CCTV도 별로 시골입니다, 완전.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적을 알 수가 없었는데 한 20일 뒤쯤에 예. 네, 엄마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2004년 5월 24일 날 없어졌으니까 막 바로 신고했겠죠. 네. 그 5월 달경에 신고가 접수됐을 거고 경찰이 엄청나게 찾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 넘도록 이 모자의 행동은 아예 그 오리무중에 빠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뒤에 네. 20일이 지난 2004년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 날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강원도입니다. 네. 강원도 미시령의 공사 현장에서요. 예. 그 조경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죠. 조경업자가 발견. 네, 오후 1시경쯤에 예. 시신으로 이 20대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관통공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수로 같은 거 이런 통 묻는 그런 공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을 하는 분이 발견을 했는데 발견된 여성이 20대 여성인 거예요. 시신으로만 보면. 그런데 몸이 온몸이 끈으로 묶인 채 이 포대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여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지문 채취라든지 DNA로 확인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없어진 21세 그 당시 없어진 고 씨였던 거예요. 네. 엄마. 근데 그렇다면 같이 애기. 실종됐었던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 아이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 경찰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또 다른데 혹시 살해돼서 묻어진 그렇죠. 건지 아니면 아이는 살아 있는 건지 경찰들도 그 아이의 행방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강원 경찰이나 이쪽 평택 쪽에서 간 경찰관들이 맨날 며칠을 수도 없이 아이의 혹시 아이도 살해돼서 묻혀 있을까봐 수색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모자 납치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종 사건이 아니라. 좀 의문이 있는 게 네. 납치 사건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동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전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원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납치해서 뭐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남편이나 이 여성의 주변을 조사했을 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그런 것도 없고. 없고. 시정 관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건은 미궁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아깝해진 거죠, 이건. 사실은. 네. 이거 아마 평택경찰서 애먹었을 겁니다, 이 사건. 자, 여성의 시신만 발견했는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시신까지 동시에 발견이 됐다면 이 사건은 오히려 그 성격 규정을 하기는 편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선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갖다 묻은 놈들이니까 이거 차지하면 되는데 여성만 나타나고 주변을 아무리 다 반경을 넓혀서 찾아도 아이는 없고 이러면 또 그렇다고 납치하면 금품 요구하는 전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성격 규정하기가 이 사건이 뭐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궁 상태로 아마 수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뭐 답답하네. 조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가족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유 다 해요. 네.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다 깨고요. 네. 남편의 당일날 행적 알리바이 다 깨고 남편의 그 가족, 그 여성의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많이 입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인도 피해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예. 8개월 후에 강남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강남에서 우리 가끔 보다 보면 교통 이렇게 왜 저기 순찰하기도 하고 도로 이렇게 잡는데 순찰 중인 그 경찰이 아니 저 차량 뺑소니 차량을 딱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안 풀리는 거예요. 평택경찰서에서 8개월이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사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나름 이것저것 수사는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데 얼짱도 않은 실마리가 하나 딱 터지는데 그게 2005년이에요. 이제 한 해를 넘겼습니다. 2005년 1월 22일이에요. 1월 22일 11시 10분이에요. 1월 22일 하니까 또 오늘 계속 날짜만 갖고 얘기하는데 1월 22일은 내 결혼 기념일인데 3월 아까 얘기한 3월 27일은 군대 간 날이고. 교수님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의미 있는 날이 다 있으시죠? 그렇지는 않은데. 네. 2005년 1월 22일 날 또 살인사건 얘기하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가 웃었다고 또 우리 또 한바탕 먹겠네요. 한방. 네. 죄송합니다. 2005년 1월 22일 날 11시 10분이에요. 네. 11시 10분경에 강남구 삼성동 노상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이 네. 경찰관 그 차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비치는 것도 있고 경찰관이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휴대폰 조회기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 봤더니 앞에 가는 차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수배되어 있는 차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이 뺑소니가 어떤 거였냐면 천안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나서 사고를 낸 후에 뺑소니 했던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뺑소니 차죠. 네. 그래서 딱 이제 검거를 하려고 가는데 교수님 혹시 뺑소니 차 가서 검거해 보셨어요? 많이 했죠. 네. 근데 보통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뺑소니면은 뭐 당일날은 뭐 진짜 도망을 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배 검거를 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잡히죠. 잡히죠. 네. 또 본인도 어차피 저 뺑소니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그 도주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알고 어지간하면 쓰죠. 그런데 이 차는 안 그랬어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서요. 네. 한 1km까지 수행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쫓아오니까 이 차를 버리고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자 살자 도주한 거죠. 뺑소니 수배됐다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때 정모 씨라는 사람이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 둘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김 씨하고 박 씨가 둘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하고 김 씨? 네, 저는 그렇게. 정모 씨로 하여튼 뭐 네네. 좋습니다. 일단 네네. 뭐 가봅시다. 네. 하여튼 남성 2명이 그 차 안에 둘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검문에 응해서 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뺑소니 수배가 돼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갔지만 도망가는 폼새가 좀 다른 거예요. 또 뭐 서로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뺑소니 그 자체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끝까지 잡아야죠. 그렇죠. 끝까지 당연히 잡아야죠. 끝까지 경찰이 추적했겠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김 씨하고 박 씨가 타고 있었는데 이 차 자체는 정 씨의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 씨가 수배로가 걸려 있었는데 정 씨가 교통사고를 냈던 거다. 그 차. 네네. 그 차의 차주였던 정 씨가 교통사고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의심스러운 게 김 씨, 박 씨는 사실 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데 그리고 뺑소니 사범도 직접적인 그 뺑소니 사범도 아닌데
정 씨라는 사람이 그 차에 차 주고 네. 그 사람이 도망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박시김 씨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박시김 씨 설명하겠지만 도주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거 의심스러워. 뭔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뭔 이제 이거 잡았죠. 네. 잡았더니 단지 이것들은 무면허는 맞아요. 무면허에다가 이제 차량이 뺑소니 수배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니까 차를 수색을 해요. 아, 그냥 보통 뭐 그 뺑소니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안 하죠. 네. 차 수색을 안 하죠. 네, 확실히 이때 경찰 간의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강남 경찰서 기동순찰 때 그 최운성 형사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맞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뺑소니로 수배된 사람은 정 씨예요. 그리고 정 씨의 차예요. 그 사람이라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게 한편 이해가 가는데 잡고 보니까 차주도 아니고 정 씨도 아니고 박시김 씨야. 그러면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갈 이유는 없어요. 단지 무면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도주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뺑소니가 수배돼서 검거해 오면 차 수색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할 이유 없어요. 사실 그리고 차량을 수배하는 것, 압수수색하는 것도 절차가 다 필요한 거기 그럼요. 때문에 보통 안 하는데 이 경우는 이건 이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차 안에서 정말 의심 안 할 요소가 나옵니다. 네, 그 안에서요. 휴대폰 3대 나왔어요. 뭐 그냥 자기 휴대폰일 수 있는데 다른 2대는 뭐죠? 하나는 그 두 박씨 김씨께 아닌 자기는 일당 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왔는데 여자친구라고 우겼어요. 그 다음에 조수석 서랍에서 서류 봉투 사이에 또 제3자의 휴대폰이 하나 발견돼요. 근데 이게 휴대폰이 예. 그때 당시는 배터리가 이제 분리되는 거였는데 우리 지금 끄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분리된 채로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진의 일당, 하나는 진의 여자친구.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휴대폰도 거기 있을 이유는 사실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있지만 조수석 서랍 속에 서류 봉투 사이에 분리돼 있는 휴대폰이 하나 나오니까 이거는 누구 건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 그 형사님들이 되게 잘했던 게 아마 따로따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박시김 씨 분리해놓고 물어보죠. 한 사람 같은 못 경우, 맞추게. 한 사람은 아예 아는 여자가 좋다. 이러고 한 사람은 길에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또 서로 거짓말이 뽀록 난 거죠. 예? 한 놈은 어떤 아는 여자가 두고 간 거다. 또 하는 사람은 하나는 길에서 주웠다. 그러니까 이거 휴대폰에 뭐 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전번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뽑기 노력하겠죠. 네. 그래서 봤더니 이것들은 계속 한 번 만난 여자라서 모른다고 계속 얘기해. 그럼 네가 그 아는 여자 같으면 그 여자 이름이 뭐야? 그다음에 이 휴대폰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근데 이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만난 여자라 잘 모른다. 뭐 그냥 이게 뭐 점유이탈물, 행력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만 의심 요소가 아니라 아까 그렇죠. 차량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차에서 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차량에 흙이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삽도 있고요. 트렁크에. 네, 예. 또 장갑도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뭔가 진짜 이제 수사관이라면 뭔가 머리에 삑하고 부자 울리죠. 아니 근데 뭐 부자 울리죠. 이분들이 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나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이해하죠. 있습니다.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더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거 심부름센터 직원이었거든요. 음.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분리된 휴대폰을 서류봉투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차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다. 바퀴 같은데 이런데. 그러고 이 사람들 직업이 심부름센터 직원이다. 이런 뭔가 촉이 오잖아요. 네. 이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수상하죠. 네. 그래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문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휴대폰은 살려야 되겠죠. 네. 휴대폰 그 메모리를 복구 의뢰를 합니다. 근데 네. 일반적인 핸드폰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전화번호가 13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휴대폰 속에서 나온 게 어렵게 메모리 복구했더니 전화번호 13개 나왔어요. 13개. 그럼 전화 다 해봐야죠. 다 걸어봐야죠. 일일이 전화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결번이에요.
대부분 결번이고요. 어떤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저 2004년 때 왜 이렇게 결번이 많나 했더니 이때 통신사 되게 많이 옮기냐고 사람들이 전화번호 되게 많이 바꾸던 010 뭐 네, 그 네. 011로 갔다가 뭐 네. 017도 있었고 016도 있었고 019도 있었고 막 빈번하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또 면제해주고 막 이럴 때니까. 맞아요. 그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일이 전화했지만 13개 중에서 대다수는 결번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통신사 이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화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전화 안 받았던 사람 중에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이제 형사들이 계속 걸었잖아요. 네. 걸었으니까 이제 부재중으로 계속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은 봤잖아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네?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 와 있는 걸 보고 다시 전화. 다시 저 백으로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전화번호가 이제 전화번호 물어봤겠죠? 네. 무슨 전화번호니까 지난해 죽은 친구 전화번호래요. 이 여성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의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죽은 친구의 네. 죽은 친구 전화가 왜 오냐고요 나한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누구냐고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복원해서 그 여성의 전화번호로 누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 여성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형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 죽은 친구 전화번호다라고 맞아요. 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은 친구가 전화 올 리가 없는데 와서 전화 안 받았었는데 지금 부재중 와 있길래 내가 전화 걸어버린 거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는 2004년 6월 달에 죽었다.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형사들 여기서 그냥 뭐 거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온몸이 찌릿찌릿 됐을 겁니다. 이거. 그 여성 그 전화 받으면서부터. 이제 죽은 여자 전화번호잖아요. 이게 사실 범죄와 관련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을 텐데 했죠. 이것이 살인 사건하고 그렇죠. 연관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막 머리 쭈삣쭈삣 겁니다. 난 상상이 돼요. 막. 그러니까 분명히 뭐 죽은 친구의 전화예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사지가 끈으로 묶여가지고 뭐 현장에서 안매장돼서 발견됐어요라고 했겠죠. 그러면 끔찍한 얘기예요. 삽 발견됐고 장갑 발견됐고 뭐 진흙에 있는 트렁크를 봤다 보니까 이제 촉이 왔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수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져야죠. 조져야지. 네. 형사들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이 이 새끼들이 뭐 살인범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참 슬기롭게 했어요. 또 질문도.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는 우리끼리 협의 좀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갈래? 돌려서 갈래? 이제 우리 하잖아요. 이제 그 형사들 말로 야 돌려가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부실까요? 부셔버릴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직접 질문하자는 얘기예요. 부셔버릴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거든 협의하면서 아니 돌려가게 할까요? 뭐 이제 뭐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넌지시 돌려가게 했어요. 돌려가기이면서도 뭐 다이렉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 새끼들 딱 갖다 놓고 야 애기는 어쨌어? 저는 그래서 이 질문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너 뭐 여성 너 죽였어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아기는 어떻게 했어?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범인이면. 그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애기는 어떻게 했어? 여기에 그냥 이 새끼들 뻑 간 거예요. 뻑. 그러니까 이 질문 관련된 거 잠깐 멈추고 내가 내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네. 강원도에 살던 그 이 대학 서울 쪽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이제 이공계열에 대학 나온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 어디 직장을 갔다가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되시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서 내가 의정부 경찰서 근무할 때 그 사건을 맡았어요. 예, 맡았는데 자 친구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친구라는 것밖에는 모르고 누가 전화했는지를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집에 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 옛날에 다 적어놓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넘기면서 하나씩 넘기면서 질문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동창들 친구들한테 그날 만나가지고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그 지금 이 경우를 네.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한 100여 명 이상이 있는데 하나하나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현승이야. 현승이 만나가지고 어디 갔었어 그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는데요. 왜 그러죠? 그런데 어떤 놈이 하나 딱 범인이에요. 그 놈이. 전화대가 딱 걸어가지고 그 현승이하고 만나가지고 그날 어디 갔었어요? 딱 물어보니까 만나자마자 뭐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요. 그럼 만난 거 맞잖아 그 새끼. 그래서 그 놈 땄어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알리바이 깼어요. 그 잡았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조지니까 시신을 저기 강원도 쪽 그 철원 가는 쪽 개천 내려가는 데다가 은닉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신 찾았어요. 봤더니 그 입에다 대가지고 마취시키는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을 이용해가지고 클로로포름으로 자기 친구를 입을 막아가지고 살해하고 지갑하고 돈 훔치고 한 걸로 이제 내가 구속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질문한 것도 이것처럼 했습니다. 그날 만나갖고 현승이랑 만나갖고 어디 간 거야? 당신 같이 만나는데 현승이랑 만나갖고 어디 갔었어? 그날 어디 갔어? 만난 걸 아예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질문했거든요. 이 경우도 똑같아요. 여성은 죽어서 발견됐지만 애는 어쨌냐고 딱 그냥 다이렉트 쳐버린 거예요. 아마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 질문은 참 다 알고 있는 거죠. 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범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물어보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인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악자가 쫓아 잡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뺑소니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잡힌 걸로 하는 이미 거예요. 다 끝났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데요. 이놈들이 이제 결국 그 사건 개요를 얘기하는데 2004년 5월 24일 날 오후 2시경이네요. 네. 오후 2시경에 경기도 평택 아까 포승면 네. 그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21세 고 씨 그 여성 엄마하고 생후 70일 된 아기를 이제 범행 대상으로 납치했는데 애엄마가 이렇게 앞으로 안고 가고 있었대요, 아기를. 네.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가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해는 아마 차에 태워가지고 살해한 거는 하루 만에 여성 같은 경우 엄마는 죽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납치를 해서 주차장 같은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그들 말로는 아이만 빼앗고 예, 이제 맞습니다. 엄마는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진짜 아마 악착같이 누가 자기 아기를 뺏기고 싶겠어요. 그러면 엄마인데. 그러니까 아마 절대 줄 수 없다 막 울고 매달리고 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심부름 센터 놈들이잖아요. 네. 결국 아기를 구해달라는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빼앗을 목적으로 모자를 납치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바로 그 여성으로부터 뺏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알 수 없는 30대 여성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얘기는. 그리고 엄마는 조금 전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아예 안 뺏기려고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주차장 안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돌려달라고 애기. 그러니까 인적 드문 데로 가갖고 이놈들이 세 놈이 아마 합동했던 것 같아요. 주범은 2명이고. 네, 아마 살해는 2명이 했고 1명은 사주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네. 목을 졸랐다고 그래요. 아마 누구도 이제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공범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그 엄마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게요, 사람을 살해할 때 공범이 2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참여시켜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이 한 사람을 살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똑같이 죄가 돼요. 네, 그렇지만 그 범인들 심리는 안 그래요. 네. 조금이라도 반드시 가담시켜요. 내가 실행한 것과 실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들 죄책감이 입장에서 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대요. 나눠 갖는 거죠. 방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과는 달리 나는 범행을 하지 안 했다고 않았다고 생각하죠. 인식을 하기도 해요. 근데 법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네. 법으로는 옆에서 죽이는 거를 공모해서 한 사람이 죽이고 2명이 지켜봤어도 똑같이 살인이에요. 네. 공모 공동 정범이거든요. 네. 그런데 범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담을 시켜요. 네. 내가 10분 쫄랐잖아요. 너도 10분 해야 돼요. 너도 10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 3명은 우리는 똑같이 공범해서 억울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 윤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심리입니다. 네. 여성 하나를 두고 여러 명이 그 윤관하는 케이스도 어떤 같은 공범의 입장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범죄 사실의 분산, 네. 죄의식의 분산. 죄의식의 분산 뭐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데 아마 이 번갈아 가면서 액살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 같고요 엄마를.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완전 범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기해야 되잖아요. 발견 안 되게. 네. 그래서 그 강원도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간 데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미시령 쪽이죠. 네, 미시령 쪽에 있는 공사장. 도로공사 네. 현장 관통 작업하는데 그 근처에다가 몰래 파묻어 버리고 위에 포장해 버리면 아스팔트 깔고 포장해 버리잖아요. 도로공사 현장은. 응. 그 엄마는 거의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엄마는 너무나 발견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21살에 아이를 낳고 아이 뺏기고 나서 살해당한 후에 그렇게 안매장되고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정말 눈을 못 감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사주받은 것뿐이다. 아이를 구해달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 여자 누구냐라고 이제 밝혀지는 게 문제겠죠. 이제 결국은 아이를 납치해오라고 시키는 바람에 아이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납치해오라고 시킨 여성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놈들 죽인 놈은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더니 사주에서 애를 납치해오라고 한 여자는 30대 여성이랍니다. 네. 30대 여성이 그 시켰다고 그러는데 시킨 게 2003년 10월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범행은 2003년 5월이잖아요. 2004년 5월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에 네. 약 한 7개월 전에. 네. 근데 7개월 전에부터 이 여성은 계속 아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심부름센터 하는 요놈들한테. 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까 신생아만 빨리 구해다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그때까지 아이를 못 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때 심부름센터 그 운영하던 놈이 누구였냐면 그게 정 씨예요. 차주. 네. 40살 먹은 정 씨고 빚에 엄청 도박 같은 것 때문에 빚에 쪼들리고 있었대요. 그때 이 여성이 애만 하나 구해다 주면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이 미혼모 아이를 하나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준다. 그래서 우선 착수금으로 4천만 원. 성공하면 3천만 원 더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빚에 쪼들리는 정모 씨가 이게 이제 이거 아이 구해다 주면 7천만 원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원래는 진짜 뭐 이거 미혼모 아이들을 구하려고 처음에는 애썼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게 돼서 6, 7개월이 지난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은 왜 아이를 원했을까?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때 30대 여성. 네,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때 요청을 했을 때 심부름센터에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가 결혼 한 달 전이었다고 해요. 지가 결혼하기 한 달 전. 네, 자기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는데 이 여성은 허위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혼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또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못 구하게 생겼으니까 구해오라고 한 거네요, 결론은. 네. 그렇다면 이제 빨리 아이를 가지면 되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거예요. 불임이구나. 네. 불임이다 보니까 이 남성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들통이 안 나려면 아이라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부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연하남을 사귀었다고 하네요. 네. 연하남을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그 남성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성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결혼을 끝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임신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 안 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도 사실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안 불러?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남성한테 유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당 분위기가 유산했다 그러면 자기하고 계속 끝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만난 연하남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려고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한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이미 그 나쁜 여자더라고, 이 여자.
두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임 상태가 됐던 여자, 유부녀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연하남을 만날 때도 결혼 상태였어요. 결혼 상태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네. 다만 이제 두 아이 낳고 불임 상태가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재차 임신은 못 하는데 그 연하남을 잡기 위해서 허위로 임신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은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봐요. 네.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결혼 싫지 않았겠죠, 그 여성이. 그러니까 그럼 결혼하자. 이게 이제 결혼하기 11월 달에 결혼하거든요. 11월에.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렇게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부를 합니다. 그게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11월에 결혼하니까.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이 여성 199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요. 두 남매가 있었어요. 36살이거든요, 이 여자가. 네, 그러니까 그때가 04년도니까 거의 한 20대 초반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남 일녀의 슬하에 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2003년부터 이 남편하고 엄청 잦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이트 클럽을 그렇게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수려한 외모의 연하남이 바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연하남입니다. 5살 차이 나는 31살에 직업은 운전기사예요. 네. 근데 집안은 상당히 풍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네, 아마 그 남자 집안에서 식당을 되게 크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남자였고 또 외모도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한눈에 빠져서 꽉 가는 거죠. 이 여성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던 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월에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가졌는데 한 2달 지나고 나서 5월 달에 이 여성이 집까지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은. 애 둘 낳아놓고 가난해서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그러던 중에 2003년 3월 달에 서울 나이트클럽이 중화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내가 어딘지 알겠는데 서울 중화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이 수려한 그 외모의 그 운전기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연하남 31살짜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뻑한 거죠. 네.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이제 못 살겠어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2달 뒤에 3월 달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2달 뒤에 가출을 해가지고 이 연하남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결혼 약속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이 남성이. 그게 이제 결혼 날짜를 잡은 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만나서 11월 6개월 만에 날짜 잡았네. 동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임신을 했다라는 게 뭐 한 10월에 했으니까 아마 8, 9월쯤에 나 임신을 했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이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살아보다 보니까 이 남성은 언제든 떠날 수 있겠다. 이 남자 잡아놓는 길은 애 낳는 거고 결혼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했다고 얘기해서 결혼 승낙을 받은 거예요. 네. 결국은 11월 달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네. 실제로 결혼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럼 우리 이제 뭐 식을 올려야 되겠지.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거창하게 올리고 싶지 않고요. 조촐하게 우리 가족 친지만. 네, 우리 또 가족들이 다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산다고 그랬다며요. 네,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말 친지랑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촐하게 한 거니까 얼마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여성 측 그 하객으로는 친척 등 다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구했을까요? 대행업체요. 맞아요. 이 대행업체도 진짜 문제야 이거. 1인당 5만 원씩 돈 주고 9명 구했어요. 45만 원에 이제 그 친인척이 된 거예요. 네. 거기 와서 또 뭐 엄마 노릇 동생 노릇 막 아주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한다더라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더라고. 손가락을 아르바이트. 그러고 내가 말은 절대 못해 나는. 전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절대 그런 짓 안 하지. 근데 네, 이제 대행업체.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게 가출 나와서 남성하고만 거리가 멀어진 게 전 남편하고만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친인척들 자신의 다 끊었나 봐. 친정하고도 관계가 아예 다 끊겨져 있었던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나 봐요 주변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대행업체에서 45만 원 주고 9명 구했어요. 네. 그들이 가족도 하고 친지도 다 해가지고 11월 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지금 아이도 가졌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한테 계속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저 전 남편하고 원래 남편하고 그 이혼이 안 됐으니까 법적 부부잖아요. 네. 호적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그런 거죠.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중혼은 안 되거든요. 네. 가서 혼인신고해봐야 바로 뽀록 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맨날 거짓말한 거지.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버틴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면 생각하면 되지 하면서 밀었는데 질질질 끌다가 근데 이 여자가 한편으로는 전 남편하고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계속 전화를 하면서 빨리 이혼해달라. 해달라. 남편 나 같은 혼인신고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아니 그렇게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치. 야 이 새끼야 빨리 이혼 좀 해줘. 나 이혼 저 혼인신고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결국 12월 달에 혼인관계가 정리되니까 이제는 법적 혼인신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진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애가 남아서 이제 네, 배가 불러져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전 이거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배에 뭔가를 넣어서 복대 같은 거 차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데다가 뭐 넣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자기는 이제 불러오는 것까지는 뭐 친인척들한테 뭐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이까지는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했잖아요. 음. 이혼은 성공했잖아요. 질질 끌어가지고. 네. 전 남편이 이혼해줬으니까 이제 그건 성공하고 혼인신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대성공한 거예요. 이 여자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된 거예요. 순조롭게 그거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애예요. 애. 네. 그래 조금 전에 김용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출산 시기는 자꾸 다가오는데 아마 배다 뭐 차고 쇼했겠죠. 그런데 이거 이제 저 산딸이 되면 그건 도저히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또 낳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 여성분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원정 출산까지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교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신들의 부모랑 친인척들도 다 미국에 있다라고 아마 애초부터. 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 결혼 저 조촐하게 하자 그럴 때 네. 외국에 우리 집이 있어서 네, 원정 못 오니까 네. 조촐하게 하자. 그때 머릿속에 이미 원정 출산에 원정 출산으로 애구해 온다. 네. 맞네. 네. 그렇게 생각했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야, 아주. 네. 그래서 이제 출산 시기가 다가오니까 음. 부모님들, 시부모님들하고 남편한테 우리 애를 또 뭐 그랬겠죠. 시민권자 만들려면 거기 가서 출산하고 너 친정 부모가 거기 있으니까 애 낳고 올게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정 부모가 그 시부모가 4천만 원 딱 줍니다. 얘야 너 가서 힘들 텐데 이 돈 갖고 가서 4천만 원 갖고 아이 잘 출산해라라고 허락을 하는데 그 4천만 원이 뭔지 압니까? 아시죠, 교수님? 저 선불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애 납치해 오라고 선불금 4천 줬잖아요. 네, 성공하면 플러스 3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결혼은 2003년 11월에 하잖아요. 네. 2003년 11월에 하고 애 난다고 이제 미국 가는 거 짜가로 가는 거는 그 이듬해 2004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원정 출산 가는 거예요. 친정집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고 이제 속여서 그 부잣집 시댁에서는 또 4천만 원 주니까 그거는 애 구해오라고 심부름센터에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는 어디가 있냐면요. 친구 집에 가서 있어요. 참나 이게. 그때 진짜 대단한 게 친구 집에 한 달쯤 귀가하고 있다가 자신이 마련한 아마 그 또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서 거의 나오질 않았대요. 목격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월 말까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저 출산 잘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애 낳으러 갔으니까 2월 달에 들어갈 때는 만삭 상태로 들어간 걸로 했구나.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3월 말에 애 낳았다고 이제 연락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귀국해야죠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애는 안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애를 아직 그때까지 못 구했으니까. 못 구한 거죠. 구했으면 데리고 갔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시댁에서 아이를 왜 안 데리고 왔니? 라고 하면 하니까 원래 신생아들은 아이 비행기 못 태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진짜 교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시간대별로 보자고요. 2003년 11월에 결혼했죠. 네. 이미 그때 임신했다고 하면서 결혼 승낙 받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네. 그 이듬해 2004년 2월 달에 애 낳으러 간다고 하면서 미국 갔어요. 네. 한 달 동안 천호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제 객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3월 말 정도 지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입국했다. 혼자 달랑달랑 왔어요. 그때 얘기한 거는 깐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데려오기가 곤란했다고 둘러댔어요. 네. 그러면서 심부름 센터에는 계속 조지는 거지. 네. 빨리 애구해 와.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러니까 뭐 진짜 믿을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왜냐하면 아이 같으면 진짜 신생아는 비행기 거의 못 비행기 안 태우니까. 태워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심부름센터에 쪼다 보니까 심부름센터에서 처음에는 이제 미혼모 아이를 구해달라고 맞아요. 했으니까 한 6개월 동안 전국의 보육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들은 구하려고 그랬나 봐. 또 안 되면 신생아 있는 병원에서 훔쳐오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보안들이 철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성은 쪼이고 자기네들의 시간은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급한 마음에 돈은 4천만 원 선불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심부름센터 운영하던 정 씨 도박하고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은 4천만 원 미리 받았고 여성은 계속 쪼니까 그때 끌어들인 게 처남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박 씨하고 김 씨.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남하고 친구까지 포섭을 하는데 이들도 경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알았다.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협조를 합니다. 이 여성하고 약속한 산딸은 2004년 2월이었대요. 그때까지 구해달라고 하고 4천만 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못 구하니까 여자는 난리를 치고 돈은 돌려주지 못할 입장이니까 납치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아까 네. 고 씨하고 21살 고 씨하고 아이를 납치해서 결국 그 고 씨는 살해하고 아이는 이 여자한테 전달한 겁니다. 아이가 아까 70일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되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는 맞아 거예요. 떨어지죠. 시간대로. 네. 70일 됐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럼 딱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 데리고 왔니?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외삼촌이 아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 이제 이러면서 시댁하고 남편한테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아이를 그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거 문득 보다가 참 이 경우하고는 좀 다른데 네.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범행한 그 여성 영아 폰이요. 납치한 사건을 제가 사건 하나 취급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영화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의정부에서 근무할 때는 정수연 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건 취급하면 왜 이름을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아무나 기억 못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범인 이름하고 어떤 업장이 다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걸 외우느라고 정작이 외울 걸 못 외워요. 용량이 차가지고. 정수연 산부인과라는 그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는데 몇 시간 만에 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우리 형사들 완전 비상해. 살인 사건 저리 가라예요. 그렇죠. 아이가 없어. 낳자마자 요만한 애가 금방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탐문을 하러 다니는데 정말 무대포 수사했어요. CCTV도 없을 때. 그 동네마다 형사들이 2명씩 짝져 나가서 아무 집이나 문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거냐면 지금은 그 패밀리 마트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전에는 거기가 구멍가게였어요. 동네마다. 슈퍼. 아시죠? 슈퍼도 아니에요. 그냥 구멍가게. 구멍가게는 옛날에 그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는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다 알아. 저 네. 집엔 누가 살고 새댁이고 아이가 몇 있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형사들 2명씩 의정부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니까 형사들 2명씩 쪼개서 보내가지고 그 형사들이 그 동네를 맡으면 그 동네에 가서 구멍가게를 먼저 가서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그걸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요 근래에 어린애 기저귀 사가거나 요 근래에 분유를 사가거나 이런 집이 있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들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정말 뜬구름 잡기 발로 뛰는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도 이모 형사하고 쪽 짝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알려줘요. 저 집에 애가 있으니까 저 집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두들겨 갖고 아주머니 물어보고 애기 언제 나셨어요? 이제 물어보고 뭐 이름 적고 어떤 경우는 요 근래에 갑자기 애 생긴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다행이다. 그렇게 찾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두들겼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저 새댁이 애 낳을 때가 안 됐는데 임신한 거 못 봤는데 어느 날 애를 길러. 나 그걸 몰랐어. 어떻게 배도 안 부르고 애 낳는 사람도 있긴 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 찾으니까 그 정소연 산부인과에서 없어진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 표창 받고 그랬는데 그 운이 좋은 거죠. 그거는. 하여튼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발로 뛰는 수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왜 데리고 갔대요? 없어서 애를 못 낳아서. 애를 그 불임 상태에서 애는 엄청나게 갖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마 집착이 돼가지고 산부인과에 몰래 와서 산부인과 진료받는 것처럼 하다가 애 잠깐 간호사가 비운 사이에 들고 내뛴 거예요. 근데 CCTV가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금방 잡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30일 넘게 있다가 그 사건 했나? 그래서 경찰청 사람들이 나왔어요. 경찰청 사람들이 그 당시 나오던 거기에 나왔는데 우리 대사가 웃깁니다. 우리 저 이 형사가 이걸 어떻게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형사가 그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대사를. 그런 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또 그 안형사가 찾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짜증나.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형님 빵이나 먹고 할까요? 이렇게 그 경찰청 사람들의 출연해서 그 대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경찰청 사람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옛날에 경찰에서 그 또 성공했던 사건들 잘했던 수사를 한 에피소드로 해가지고요. 실제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연기를 출연해서. 해요. 재연을 해요. 그래서 다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어색함이 너무 재밌어서 그 경찰청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는데. 그들이 이게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시켜요. 그런가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형사계장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은 뭐뭐를 하였습니다. 뭐 네, 저 이렇게 기억나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경찰청 사람들은 전부 다 문어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수사팀들은 뭐 맨날 맨 마지막 멘트 할 때 뭐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뭐 수사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대사도 형님 빵이나 먹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 배고프지 않아 뭐 이렇게 했다니까요. 에이구 나 이거 갑자기 어린애 납치하는 사건 하다 보니까 정수현 산부인과 정말 고생했던 사건이 생각나서 잠깐 샜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가 이제 그러면 납치가 돼서 아이는 그 여성의 집, 청부를 했던 여성의 집으로 가잖아요. 예. 그게 남편하고 경기도 광주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남편하고 시부모는 진짜 나의 핏줄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말도 못하네. 예뻐했겠어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까지 다 하면서 자기 호적에 기재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출생일도 아마 지가 이제 그 맞춰가지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났다고. 그래서 이제 호적에 등재하고 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네. 근데 여자를 죽이고 아이를 데려왔으리라고는 엄마를 죽이고 아이를 데려왔으리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남편은 몰랐고 여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이제 그 심부름 센터에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착수금 4천에다가 행복 시작인데 이제 그 심부름센터 일해준 놈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지. 당연히 그 새끼들 그래요. 착수금 4천이고 이제 성공보수 3천이었잖아요. 그거 다 줬죠. 네, 근데 7천인데 야, 우리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너희한테 아이를 준 거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 네, 밤마다 맨날 그렇겠지. 꿈을 꾸고 고통스러운데 당신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냐? 돈 좀 더 달라. 이렇게 협박을 안 주면? 합니다. 다 남편과 식구들한테 폭로하겠다.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한 5번에 걸쳐서 7천에다가 뭐 6, 7천 더 준 모양이죠. 전부 1억 4천 정도 줬다고 그러네. 7천만 원 정도.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구했을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 남편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수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부자였다고 그랬죠. 네, 그걸 어떻게 뭐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해서 꺼냈는지 그 남편의 수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들한테 협박당해서
행복을 만끽하다가 돈 더 주게 된 거고요. 네. 그러고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걸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제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이즈음 되면 죽인 놈들은 잡았잖아요. 네. 정 씨, 그다음에 김 씨, 박 씨, 씨. 이놈들 다 잡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신도 다 찾았고 이제 아기를 구출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아기 구출하다가 잘못하면 애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최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이 이 아이를 그렇죠. 갖다 인질로 삼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이를 그럼요.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못합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급습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 집에. 그래서 그건 아기 구출이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구출한 D-Day가 2005년 1월 23일이에요. 네. 새벽에 아기의 그 안전을 우려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면서 30대 여성 집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근데 급습 딱 했어요. 갔는데 아이는 어디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급 그 아이 그 유아 침대. 네 누워 있었나 봐요. 네, 유아 침대. 그리고 아이의 모든 옷들이나 뭐 그 관련된 유아용품들은 최고급 품이었던 거야. 뭐 아이 옷도 브랜드 옷이었고요. 유명 브랜드라며요. 분유, 네. 기저귀, 유모차, 옷까지 유아용품 전체가 유명 브랜드 용품이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는 애주증지 기르는 거죠. 그쵸. 부잣집 아이로 가서. 그리고 진료 기록도 봤더니 아이가 빠짐없이 예방 접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신생아 예방 접종. 네.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크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겠어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 손주인데 미국 가서 나온 아주 그 이쁜 손주인데 얼마나 애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최고급으로 있는 집이니까 도배를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이 이거 보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이 여자는 지 자식들 2명 이미 있잖아요. 전 남편과. 네. 그 아이들은 버리고 돈으로 구한 아이를 지 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모성이에요? 저는 이걸 쓰레기지 이게. 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아이도 이 여성에게는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남성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수단은 이 아이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을 때 이 남자는 절대 이 여성을 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최고급품 사랑을 다 줘야 자신이 이 남성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그리고 때문에 또 열심히 살고 싶었겠죠.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아이하고 그 남편 본인이 사랑하는 연하 남편 부잣집 연하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데 행복할 수 없지요. 네. 사람이라면. 저는 이 여성도 나이 36에서 안정된 삶이 찾아왔을 때 이제 진짜 20대 초중반에 본 아이와 진짜 이렇게 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르겠죠. 하지만 전 그래도 이건 모성이든 뭐든 생각이 안 그 두 듭니다. 남매 버리고 온 두 남매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파요. 네. 자, 이 여자는 이제 검거됐어요. 아이 딱 구출하고 이 여자 바로 수갑 질러버렸겠죠. 네. 뭐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먼저 안 하고 일단 아이가 1번이에요. 항상 이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의 안전이 1번입니다. 네. 죽으나 깨나 1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납치 사건은 바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공개 수배를. 아이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아이를 구출하는 게 1번이었기 때문에 정말 007 작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급습해서 새벽에 갔어요. 그것도. 낮 시간대 일과 시간에 가면 또 변수가 생길까 봐 깊이 잠이 꼭 골아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형사들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집. 네. 그래서 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 딱 구조부터 한 거죠. 아이부터.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교수님.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벽 때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경우라면 새벽 아니라 이건 그 제약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건 같으면 잠자는 시간 이런 거 피해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경우라면 이 경우는 얘기할 거 없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수가 없는 시간대는 새벽 시간에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대에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서 아이부터 경찰이 품에 안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르는 게 여자한테 수갑 찌르는 거죠. 네. 그리고 여자 체포해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추궁하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그 연하남과 너무나 살고 싶었다.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원했다. 죽여달라는 게 아니지. 아이를 아이를 죽여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엄마를 죽여서 아이를 뺏어오라고 한 게 아니다. 난 버려진 아이를 원했다. 그리고 진짜 여성이 죽은 건 또 몰랐고 죽을 죄를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고 애 엄마를 죽이고 애를 갖고 올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건 다 뻥이죠. 그 위협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건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말 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됐었는데요. 이거 참 대단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재판의 결과가 기추가 주목이 됐는데 그 아까 박 씨하고 김 씨가 사실은 살해를 한 거고 실행한 사람. 네, 정 씨는 사주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둘 실행을 했던 박 씨와 김 씨는 무기징역이 됩니다. 무기징역. 네. 그리고 그 정 씨 같은 경우는 5년, 징역 5년. 얘는 이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애 구해오라고 시킨 거지 죽이라고 관여한 건 아닌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징역 5년 받았죠. 네. 그러면 이 여자 납치해오라고 시킨 심부름센터 시킨 30대 여성 김 씨예요. 네. 이 여자는 몇 년이요? 똑같이 징역 5년입니다. 이거 너무 싸요. 네. 근데 이거 뭐 다 원심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래서 이 재판부는 뭐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 여성과 심부름 센터와의 만남을. 그러니까 여성하고 심부름센터 직원들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을 했다. 네. 여기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교수님. 재판부. 외양의 행복만을 좇아서 가치관이 전도된 여인과 그 30대 여성을 말하는 거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의 만남. 약간 이게 잘못된 만남이네요. 네, 저 이거 재판 판결문 먹고 조금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시적이고 뭐 그 노래 가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표시한 거는 그 재판부에서 품격 있게 얘기한 거고 엿 같은 만남이죠. 네. 개 같은 만남이죠. 그렇죠? 네. 자, 그 후에 형사들이 아이 전달했겠죠. 네. 이제 전에 키우던 집에서 진짜 친아버지 그 고 씨의 남편이죠. 살해된 고 씨의 남편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정말 눈물 바다가 됩니다. 처음에 이때가 1월 24일 10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로 찾아왔겠죠. 강남서 형사계예요. 네, 형사계로 찾아왔겠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아이 8개월 만에 찾았구나. 그러니까 70일 됐을 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데 그 아이가 이제 8개월이 지나서 거의 이제 한 11개월 돼 거의 돌이 가까워진 애를 본 거죠. 전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아이를 건네받고 울었죠. 근데 딱 아이를 보면서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빠가 딱 안으면서 잘 있었냐고 울면서 안으니까 아기가 방긋 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아마 꿈을 많이 꿨나 봐요.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더니 아직 살아 있었구나. 아마 이 아빠는 엄마가 자기 아내가 비참하게 살해됐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이도 같이 살해야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납치돼서 다른 사람한테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형태, 이거는 상상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네. 아이가 엄마가 죽은 곳으로부터 어딘가에 있는데 찾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버지는 꿈속에서 자꾸 나타났잖아, 아기가. 네, 아기가 나타나서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자기는 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고 안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은 검문의 필요성, 끝까지 추적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의 형사들의 치밀함, 그다음에 이제 아이 그 전모를 파헤치고 아이를 이제 막말로 남의 집에 있는 아이를 구출하는 그런 어떤 작전, 이런 것 등등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어떤 성공적인 그 경찰 수사였던 거 맞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저 이 돈에 매몰된 쓰레기들과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복만을 쫓아서 수단방과 한거린 그런 여자, 개 같은 만남, 그게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친아버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길러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찰서에 이제 그 새벽에 아이를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최 씨예요. 근데 최 씨가 경찰서에 와서 그러면 아이도 출시겠네. 네, 내 아들 내줄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그 결혼한 연하남 그게 최 씨예요? 네, 그렇게 자기 아들로 생각했구나. 내 아들 줄 수 없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변호사 대동해서 내 아들 돌려달라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근데 이 남성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처음에 여자가 혼인신고 거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기가 그 자기 혼외 자식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으로 먼저 등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집착이라기보다는 애정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김씨 여성에 대해서 원망도 되게 많이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김씨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게 이 최 씨 연하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친부한테 가서 아이가 잘 살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먹던 분유하고 옷 다 챙겨왔대요. 이 그 사람도 엄밀히 얘기하면 엄청난 피해자예요. 네. 그 남자도 결혼한 남자도.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오면서 경찰한테 주면서 친부한테 아이 꼭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친부도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운 게 김 씨잖아요. 그래서 수감돼 있는 김 씨한테 아이가 뭘 잘 먹는지, 아이 예방 접종은 어떻게 했는지, 아이 뭐 우유 간식 정보, 생활 패턴에 대한 것도 다 물어보고 체크를 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 입장에서야 본의 아니게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기당한 거고요. 네. 그래도 여기서 따져볼 때는 그 사람도 참 비참하겠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여성이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요. 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해야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고 아내를 잃었던 사람 또 아이도 같이 죽었을 거라고 불면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남편 진짜 피해자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자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21세 고 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징역 5년 너무 싸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교수님 얘기했듯이 고 씨 여성, 그다음에 그 남편, 친아버지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기른 아버지, 그리고 그 집안들, 다 가족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이 사실을 알게라도 절대 몰라야 돼. 몰라야 되는데 알게라도 된다면 이 아이도 가장 큰 피해자일 거고요. 그러니까 미친년 하나 때문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징역 5년이니까 아마 나와서 지금 나왔겠죠. 지금 나와서 우리 방송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으면 반성 똑바로 하고 살아라 진짜. 본인이 지은 죄에 평생 동안 갚아야 돼요. 이 사건은 기동순찰 때 그 검문에서 발견하고 쫓아가고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했던 김혜영 경장 특진했어요. 아 진짜. 이건 특진시켜도 돼요. 네. 그 뺑소니 수배 차량을 솔직히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미온적으로 대체해서 놓쳐도 그만이에요. 근데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해결할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또 경찰은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경기경찰청 산하에서 평택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저도 이거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 심부름센터 단속이 또 대대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라고 진짜 하잖아요. 네. 와, 과연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뺑소니를 못 잡았다면 이 사건은 그럼요.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실을 파헤치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정상 궤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사진들, 형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요. 경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속상하죠. 이건 뭐 항상 하고 나면. 네, 정말. 그리고 아까 살짝 그랬지만 이 여성의 전 남편과 아이들도 사실 생각이 나고 그럼요. 이 여성을 중심으로 너무나 다 피해자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이 여자는. 남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장시간 고생했어요.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살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주부터 이거 있었는데 보셨어요? 봤어 이거 저 향기 나는 거잖아. 향기. 네, 전자 디퓨저 라이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향 좋아요. 지금도 향기 좋잖아요. 네, 이게 내가 처음에는 방송하러 오니까 박 PD가 이걸 탁 해놨길래 아 우리 그러니까요. 출연자를 위해서 돈 좀 썼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광고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전자 디퓨저 라이마. 네,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크기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최소 한 20평부터 100평까지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인사동에 있는 나인트리 호텔에서는 이거 라이마 제품을 2대를 설치를 했는데 로비 전체를 이 향기로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 잡냄새 나는 음식하고 뭐 이러면 잡냄새 나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예, 아무래도 나거든요. 대소변 냄새 나고 애들 예, 냄새 나죠. 그런 분들 사용하면 좋고요. 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화장실용 물론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냄새 잡으면 그 분위기는 확 달라질 겁니다. 확 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요, 진짜 향이 아로마, 고급스러운 향이 딱 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향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까지 같이 된대요. 그래서 얘가 3단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 가동을 하면 공기 정화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모노테르펜, 페놀, 세스키테르펜이라는 이 세 가지가요, 악취를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딱 악취가 제거되면 3단계 때 이제 확 하고 향기를 딱 뿜어주면서 함께 또 공기청정이 일어나는 이 3단계를 거치는 똑똑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 의학회에서 인정을 했대요. 테라피 효능, 인증서, 그다음에 국제 향료 적합성. 네. 복잡하네요. 다양한 인증서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만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네. 좋은 제품 가격 얼마일까요?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 렌탈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셨던 분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월마다 천연 아로마 향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5일간만 내시면 되는데요. 하루 6시간 사용할 때는 월 29,500원. 6시간. 네, 하루 9시간 사용 시는요, 월 38,500원인데요. 이 정도면요, 교수님 그 캔들이라든지 캔들, 디퓨저, 되게 워머 같은 경우 진짜 비싸거든요. 뭐 오일 하나 사는데도 거의 5, 6만 원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효용성도 좋고요. 공기청정까지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속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녀석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